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슈퍼위크 김한 기자가 먼저 전해주시죠. 빅2가 드디어 이제 링 위에 오르는 주가 왔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요. 네. 방금 이제 들으셨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사의를 수용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기대와 우려를 알고 있다, 차차 말하겠다, 이런 워딩을 썼는데 이 워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윤차차다 이렇게 불렸는데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차차에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예. 이광재, 정세균 민주당 후보들도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네. 한 250여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여야의 대선 타이머가 본격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만두는 것까지는 오늘 얘기했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차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장이 예를 들면 이 정권하고 뭐 철학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표를 던지는 것까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차 하시게 되겠죠. 네. 예, 윤석열 전 총장 내일 뭐 한다죠? 예, 내일 이제 서초구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합니다. 네.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대선에 나가는 거는 차차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네, 사실상의 이제 네. 대선 출정식이라고 공식화한 보여지는데요. 거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내일 밝힐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이제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는 민심 탐방 형식으로 이제 전국 각지를 돌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이제 계속 정치를 한 해 만에 언제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이제 전원 정치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좀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는데 예. 내일 이제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나선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해야 될 게 사실 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를 왜 하겠다는 거냐.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적 없거든요. 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왜 하겠다는 건지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뭐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요거 내일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국민의 입당 여부,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생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입당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지금 본인이 왜 정치를 하냐를 밝히면 당연히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 뭔지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맥락으로 보면은 보수 정치인데 그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함께하는 시점은 언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결돼야 될 조건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과연 얘기해 줄 것인가, 차차 아시게 될 거라고 하지는 않는 것인지 예. 우려가 됩니다. 어째 다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에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네. 정치를 할 거나 말 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별로 그래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내일부터 나오면 정치인 윤석열의 능력이 곧장 이제 드러난다, 실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유리한 건 얘기하고 불리한 건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면 네. 정치인 윤석열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계속 쌓여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네. 정치적 짜증이 임계점에 달했어요. 언제까지 본인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럴 거냐. 네. 제 체감상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지지율은 잘 나오던데. 좀 떨어졌습니다, 그게. 그래, 조금 떨어졌군요. 자, 다른 야권 주자도 소식 전해주시죠. 네, 24일 날 복당을 했는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날 이제 출판을 계기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윤석열 총장이랑 같이 날짜를 좀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쨌든 내일 홍준표 의원도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하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30일 저서를 이제 발표하고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분도 나오실까요? 뭐 책을 낸다라는 건, 이 정도 중량의 정치인이 예. 책을 낸다라는 건 뭔가 좀 몸을 푼다,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다가
제목과 주제가 초일류 정상국가. 예. 초일류 정상국가를 뭐 기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좀 냄새가 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야권의 주자들도 결국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체급이 많이 나가고 있는 지금 후보가 링에 오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스포츠 무술로 따지면 전공이 검도 아닙니까? 검도, 검찰, 검사니까 네. 검도. 근데 이 검도라는 것은 아무튼 이제 뭐 이 도구도 있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정치판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면 이종 격투기거든요. 네.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리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점이든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 전 총장을 껄끄럽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쪽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30일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7월 1일 날 오전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도 7월 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민주당은 야당에 비해서 경선 일정이 이제 일찍 확정이 됐고 그 후보 선출 기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벌써 아까 이강재 그 정세균 연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어쨌든 그 양쪽 세력 대결 뭐 이런 것들이 그 표로 그 집중되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좀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오늘 이강재 정세균 후보가 연대를 하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누구에 사실 이재명 지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지사보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연대를 해서 결국엔 반 이재명 전선을 통해서 최종 경선을 맞이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열세 후보들의 지금 기본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전략도 결국 그 마지막 후보가 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서 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차 전선이 경선 연기냐 아니냐였지 않습니까? 이건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국면으로 가는 건데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구도가 더 강화된 상황에서 반이재명 연합 전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데 네. 지금 이광재, 정세균 일종의 이 연합 이라는 것은 7월 5일 날 결론을 낸다는 거니까 컷오프 전에 그러면 결론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컷오프 시점이 아마도 이 2차적인 전선의 어떤 그런 어떤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 이재명 대표 선수 누가 되는 거냐에 그 어떤 토너먼트에 또 1차전이 되는 거여서 반 이재명 전선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복잡해지네요. 뭐 요즘 아이돌 노래 제가 얼마 전에 뭐 그런 노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노래는 아닙니다. 예, 벌써 굉장히 지나갔습니까? 몇 년 된 노래입니다. 예, 예. 그 노래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 조용필 씨 노래인가요? 그거? 어쨌든 주인공이 나야 나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프로의 김민하 주인공 평론가. 김종대입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뭐 주인공 많이 해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뉴스의 비밀 민주당이 넘긴 폭탄 국민의힘이 드디어 받았다는데요. 네. 권익위가 뭔가 조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시작한 겁니까? 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하고 가족 326명 등 합쳐서 총 427명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 태용 의원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재산이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김종대 전 의원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정보죠. 예. 네. 이 처음 알았네.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단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맡게 되고요. 네.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벌여서 만약에 결론이 여기서 안 났다 그러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이 법령 위반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넘기겠다라는 게 권익 입장입니다. 전에 이 소식 전하면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그 국민의힘 측이 그 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이거 제출 안 하고 있다 그래 여야 간에도 또 설전이 있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의뢰를 권익위에 접수한 게 지난 11일이었는데 네. 17일에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일부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다 제출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권익위가 국민의힘에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이걸 뭐 전수조사 의뢰했으니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 내시오. 그래서 24일에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걸 그럼 비율을 내면은 98.2%가 대상자의 98.2%가 제출한 겁니다. 그럼 뭐 거의 다 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제출률이 99.3%였는데 뭐 국민의힘이 조금 적긴 한데 예. 권익위는 어쨌든 이것은 유사한 수준으로 봐서 이제부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조사에 착수했고 예.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권익위는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 냈다. 그러니까 양당도 추가로 안 낸 사람들 빨리 내달라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네, 98.2%랍니다. 조금 남았어요. 그 전현희 위원장이 그 직무 회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때는 본인 소속 단체였기 때문에 이것은 회피 신청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자기가 소속돼 있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상 어떤 의무에 속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믿냐 그걸 예. 전현희 위원장이 부동산 전수조사하는 걸 어떻게 믿냐 우리가 우리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결국 이런 논란 끝에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해서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에는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 자체가 한국 정치의 수준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적 기준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내키지 않지만 민주당이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현희 위원장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 민주당 조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조사에도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형식 논리를 좀 극복하는 정치적인 어떤 모습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도박판 같기도 하고요. 받고 뭐 이렇게 한국 하고. 정치가 뭐 형식 논리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정치인가에는 전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속 의원들 탈당 권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었죠. 네. 비례대표인 2명은 제명 조치가 돼서 무소속 의원이 됐고요. 네. 지역구 의원 중에 5명은 탈당계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수훈, 김혜재 의원 이렇게 5명은 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특히 우상호 의원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탈당계를 제출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왜 당을 나가느냐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 뽑다 왔다. 아, 그 농지 맞다. 네, 농사 열심히 짓고 있다. 이렇게 농사 잘 얘기했는데 짓고 있다 그런데 왜 투기냐? 그렇죠. 예. 나는 억울하단데 그러면 계속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는 끝까지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무한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당원 당규상의 비상징계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징계권. 네, 징계를 한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또 징계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아마 못할 거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송영길 대표면 대상자가 아마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쪽도 똑같이 닥칠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권익위 조사 의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지금 조사 의뢰하고 탈당 뭐 이런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1차적인 명분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챙겼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후속 조치에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민주당보다 더한 걸 하면은 명분상 국민의힘이 우위에 서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이준석 현상이고 보고 국민의힘은 변화, 혁신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과연 누구 손에서 터지는지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뭐 국민의힘 당권 경쟁할 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 제일 시험대가 이거라고 그때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한 기자. 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경질됐는데요. 경질됐어요. 네, 반부패 비서관은 반만 부패했다는 뜻이었나 이런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그 경질되기까지 이게 지금 부동산 투기로 봐야 됩니까? 이거 실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의혹이 그 두 가지인데요. 예. 맹지를 구입했다라는 점이랑 50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구입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맹지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미리 개발 계획을 알고 있어서 여기다 땅을 사두면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맹지는 이제 도로가 접근하지 못한 땅을 말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토지로서의 가치는 없는 땅인데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제 그걸 사두면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이게 지금은 비록 맹지지만 언젠가 이제 개발이 될 테니 그때 훗날 시세 차익을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는 후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65억대의 상가를 사면서 50억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뭐 돈이 여유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맹지를 샀고 그 맹지가 결국엔 그 구입한 이후에 2년 3개월 뒤에 이제 그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예. 뭐 언론들이 거리를 재보는 거를 차로 실험을 하니까 채 5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개발하는 데서. 예. 그러면 이제 상당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이게 맹지라고는 하지만 바로 옆에까지는 도로가 들어왔어요. 빌라 개발 뭐 이런 거 되면서. 예. 그리고 이 김기표 전 비서관이 신고를 안 한 땅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땅에는 막 컨테이너 그래요? 놓고 뭔가 개발될 것처럼 지목 변경하고 뭐 이런 걸 해놨거든요. 예. 그런 전반적으로 맥락을 따져보면 이거 개발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정말 지인이 어렵다고 하기에 내가 그 땅 사줬다. 이런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김기표 비서관이 논란이 일자 사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을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분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왔냐? 인사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 지적이 지금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보면 이렇습니다. 1월 달에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주택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3월 8일 날 LH 사태가 이른바 납니다. 그리고 3월 29일 날 김상조 전 실장이 전세가 기습 인상 문제로 전격 사퇴를 하는데요. 그래요. 이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일 전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그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서 투기 의심자 거래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민감하던 때에 예. 청와대 내 그 비서진들의 전수조사,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했던 터에 이분이 이제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반부패 비서관이 됐다는 건데 예. 그러면 결국엔 전수조사를 했었을 때 부동산을 검증한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 검증한 방식으로 김기표 비서관을 검증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거냐 아니면 김기표 그 비서관은 아예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냐. 예. 뭐 이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는 뭘 하는 거냐. 인사 시스템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총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는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민정입니다. 네. 인사수석실. 예. 아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도 분수가 있지. 검증하는 자리에 검증 안 된 인물을 앉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네, 그래서 백혜련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 인사수석 소관인데 인사수석이 총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사퇴하라 이 요구를 한 건데요. 예. 그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변명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이런 얘기가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예. 송영길 대표 역시 이제 청와대가 신속하게 처리를 한 건 잘한 일이지만 결국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국민 법감정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출을 받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아예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네. 65억 상가를 사면서 50억 대출을 받았다. 예.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내로남불 이 프레임이 또 이제 청와대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그 이런 상황입니다. 대목에서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검증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검증 시스템이 있어도 그 검증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금융채무가 54억이다. 이거 뭐 별다른 특별한 무슨 조사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검증 자료 보면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걸 보고서는 이게 문제일 수 있다. 이 생각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땅을 왜 샀냐, 이거 맹지를 왜 샀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 내 지인이 어렵다고 해서 자금 융통을 위해서 내가 사줬다. 그냥 돈을 꺼줘도 되는데 굳이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기준이 이상하다. 청와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네,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거냐. 청와대 있는 인사가 거죠.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먼저 찍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부패 비서관의 후보군이 있고 후보군을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적격이다 이런 방식의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예. A라는 사람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이게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의 비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누구나 기본적인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이게 이제 어쨌든 외면받게 되는 그 순간에는 판단이 안 되게 되는 게 되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정권 말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사람을 먼저 찍고 검증을 나중에 하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 검증을 제때 못 해가지고 그 인사 적체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뭐 공공기관, 언론사, 정부가 그 인사하는 거 지금 다 적체 상태거든요. 이날은 검증하다 끝내겠습니다. 이러다가 한겨레가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결의 신문기자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